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해 드린 대로 BR-저 왜 북한은 극우의 나라인가의 3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이런 거예요. 딴 책보다도 이 책에서 중요한 거는 그 네 가지 신화가 있어요. 북한에는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김일성 신화가 있고 김정일 신화가 있고 또 미국에 대한 신화가 있고 한국에 대한 신화가 있어요. 근데 대개 이런 신화라는 게 거짓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뭐 신화라는 게 신의 얘기인데 신을 신이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그뭐 맞는 얘기지만 인간을 신처럼 다뤄서 얘기한다는 거는 근본적으로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김일성 신화, 김정일 신화 이런 거를 저희가 부분적으로는 그동안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이 책의 좋은 거는 이거를 북한이 입장에서 북한인들이 교육받는 그 신화를 그대로 한번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해줘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저희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북한을 비로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를 제대로 이해 못 하거든요. 부분적으로 얘기해주면. 그래서 이 김일성, 김정일 신화, 그리고 미국을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또 한국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도록 북한 노동당의 그 선전선동부가 가리키는지 하는 내용을 저희는 잘 몰라요. 그 부분적으로만 들어서 알고 있지. 근데 이 책이 좋은 거는 그걸 하나의 스토리로서 쭉 얘기해줘요. 김일성의 신화를 한번 북한 입장에서 얘기되는 걸 한번 들어봅시다. 쭉 얘기해주는데 저는 그 내용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비로소 북한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하는 게 비로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여러 차례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 그 북한의 4대 신화를 쭉 들어보는 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북한의 신화를 정확히 알아야 그래 대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미국이나 남한은 한국은 정상 국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에 뉴욕필 간 거 있어요. 뉴욕필 간 거를 저희는 당연히 그런 거를 굉장히 북한 사람들이 좋게 볼 거다. 왜 문화교류니까. 근데 사실은 북한의 노동당 선전선동부는 좀 다르게 선전을 해요. 그거를 마치 미국이 문화 우호를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사과하러 온 것처럼, 그러니까 굴복을 해서 사과하러 온 것처럼 그렇게 선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내용을 잘 알고 대처를 해야 돼요.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우리가 공연단을 보낸다. 그럴 때 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선전을 할까? 근데 그 북한의 선전이 맥히는 거는 외부에서 들어가는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신문 또 뭐 또 조선중앙 TV에서 방송하는 게 그대로 입력이 되거든요. 다른 게 없으니까 다른 매체가. 한국에서도 뭐 이명박근혜 시대에 그런 게 있었지만 그래도 팟캐스트 또 이런 게 반론을 제기하잖아요. 그래도 검증이 되거든요. 한국에서는. 아무리 이명박근혜 시대에 일방적인 그 방송 장악을 했다고 그래도 팟캐스트 이런 것들이 그 반론을 제기했거든요. 그러면서 팩트 체킹도 되고. 근데 북한에는 사실 그런 기능이 전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래서 이 신화가 그대로 먹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중에서 그 외국물을 먹은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 나와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 뭐 외무성 직원, 외국에서 생활해 본 사람들은 조금 다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나오는 선전에 대해서 뭐 검토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전혀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거를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하여튼 김일성 신화를 들어봅시다. 자, 이 책이 저희가 읽어야 될 책이고요. 왜 북한은 극우의 나라인가? BR-라는 분이 쓴 책이고요. 이거 금방 제가 얘기한 내용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늘상 들어온 김일성의 신화, 화된 전기, 별다른 계기가 없다면, 즉 중국으로 나가거나 하기 전에는 김일성에 대한 다른 스토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북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여튼 지금 앞으로 나오는 얘기대로 김일성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숭배를 하는 거예요. 마치 거의 뭐라 그럴까 일본 사람들이 천황 모시듯이 이 거의 뭐 반신이 된 듯이 그런 식으로 모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한 번은 이거를 들어봐야 북한인의 사고방식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김일성 신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책의 페이지 94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김일성의 신화된 전기를 요약해보자 하면서 이제 마이어스가 얘기를 해줘요. 자, 조금 길지만 쭉 읽어보겠습니다. 주체의 원년이 되는 1912년 4월 15일. 주체의 원년이라는 게 이게 그 김일성의 탄생일이죠. 평양의 만경대 구역에서 김영직과 그의 부인 강판석 사이에 한 아들이 태어났다. 마들의 모든 사람들은 곧 그가 보통 아이가 아님을 알아보았다. 그는 놀이 친구들보다 정직하고 착했으며 순진하게도 무지개를 잡겠다며 나무 위를 오르기도 했다. 겨우 7살 때 그는 항일 활동 혐의로 아버지가 경찰의 손에 체포되는 것을 목격한다. 1923년에 아버지가 석방되자 가족은 만주로 떠나기로 하며 나이에 걸맞지 않게 성숙했던 소녀는 조선이 독립을 얻을 때까지 평양에 돌아오지 않기로 맹세한다. 여기 뭐 어린 시절에 대한 신화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항상 그 영웅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 뭐 각색을 하잖아요. 보통 아이가 아니었다. 보통 아이가 아니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7살 때 뭐 벌써 이런 결심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조선이 독립을 얻을 때까지는 고향 평양에 돌아오지 않기로 맹세한다. 오케이, 뭐 나쁠 거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 정도의 신화화는 뭐 가능한 거예요. 사실 우리도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박정희가 보통이 아니었다. 뭐 등등등. 뭐 이거 상관없어요. 이 정도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조금 이제 문제점들이 마구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북한의 그 그림이죠. 항상 이 마이어스는 이 여러 그림을 제시하면서 이 김정일의 얼굴에 주목을 해요. 굉장히 여성화돼 있고, 그리고, 표정이 없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로 이렇게 김일성의 초상을 그리냐면요. 북한 인민의 어머니다, 김일성이. 어머니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어머니의 제일 큰 기능은 아이의 밥을 책임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젖을 먹이고 애가 죽지 않게. 그러니까 생명을 보지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얼굴도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어스 책에 보면 여러 이 김일성의 그림을 보여주는데요. 거의 전부 다 이런 얼굴이에요. 표정이 없고, 하여튼 보통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착하고 지혜롭고 흥분도 하지 않고 약간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 보이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각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백두산을 배경으로 이제 김일성 소년 김일성이 결심을 하고 하는 그런 거를 이제 묘사한 사진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마이어스의 김일성 스토리텔링을 쭉 읽어봅니다. 북한에서 통용되는 만주에서 김일성은 항일투쟁에 온몸을 바친다. 16세에는 이미 반제국주의 연맹을 결성하고 조선혁명운동에서 편협한 민족주의자들과 외세에 동조하는 자들을 쓸어냈다. 1930년의 혁명가 회의에서 18세의 김일성은 자신의 독창적인 주체사상을 소개하고, 이게 거짓말 1이죠. 18세의 독창적인 주체사상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만사의 주인이며, 이것도 거짓말이죠. 인간이 만사의 주인이다? 그럼 이게 민주주의가 돼야 되는데 북한 그렇지 않잖아요. 조선의 혁명 전략은 이 나라의 독특한 전통에 적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뭐 독창적인 주체 사상을 18살 때 벌써 만들어냈다 하는 거짓말, 아주 큰 거짓말이죠. 요거는 뭐 인간의 만사의 주인이다 하는 거는 뭐
한국에서도 독재 정권이 항상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죠. 민주주의니까 당신들 뜻에 따르겠다. 저희는 모습 역할을 하겠다 하는 거는 옛날에 새누리당이 항상 거짓말했던 거 아니에요. 실상은 안 그러면서 말만 이렇게 하죠. 이게 큰 거짓말이죠. 18살에 이런 걸 했다는 게 큰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마이어스는 거짓말의 내용을 하나하나 까발립니다. 쭉 이 스토리텔링을 읽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까발립니다. 저도. 자, 김일성 신화 계속입니다. 그로부터 2년 뒤에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한다. 처음에는 두만강 지역에 본부를 두었다가 이후에 신성한 백두산으로 옮긴다. 그 백두산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요. 이 신화화에 백두혈통을 만들기 위한 거죠. 그게 사실은 김일성은 만주에서 활동하다가 그 일본의 토벌 작전이 굉장히 강력하게 시행이 되자 결국은 다른 많은 독립군이 죽죠. 그래서 토벌 작전에 김일성은 결국은 토벌 작전을 못 이겨내고 백두산이 아니고 소련으로 도망가죠. 근데 이거는 소련으로 도망가는 것 자체는 나쁘다고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일본의 토벌 작전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그야말로 다 죽이는 거. 마을 사람들까지 다 죽이는 거기 때문에 이 게릴라전이라는 게 마을 사람들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근데 일본은 싹을 없애버리니까 도저히 게릴라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소련으로 도망가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닌데, 이 신화를 만들려면 백두산을 끌어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련으로 도망갔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신성한 백두산으로 옮긴다라는 게 중요한 거짓말이에요. 중요한 거짓말. 그리고 이제 백두산으로 옮긴 다음에 일본 군대를 상대로 계속 공격을 가했다. 그래서 이제 김일성 부대가 일본 군대가 한 대표적인 공격이 바로 보천보 습격 사건이죠. 보천보 습격 사건.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동아일보가 대대적으로 당시에 보도했고, 그래서 이게 37년이면 사실은 보세요. 이게 이제 40년대로 넘어가면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때만 해도 벌써 37년이면은 거의 조선 식민지 안에는 일본에 대한 반대 세력도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주 조용한 세상인데, 근데 김일성 부대라는 유격대 항일 부대가 있어가지고 이게 갑산이라는데 갑산군의 보천보예요. 여기를 공격해서 경찰서에 불을 지르고 이랬다. 이 때문에 동아일보가 굉장히 크게 보도한 거,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 동아일보가 보도한 게 사실은 굉장히 과장 보도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 말씀 뭐냐면은 상해 임시정부도 분열돼가지고 질이 멸렬하고 거의 이제 독립운동 끝났다 생각하는 시점에 보천보 습격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동아일보가 너무 기사를 키워요. 대단한 이런 혁명이 일어난 듯이 이런 거 실제는 이게 아니라는데 하여튼 보천보에서 이렇게 크게 승리하고 경찰서에 불을 지르고 경찰서가 아니라 동네니까 파출소죠. 파출소에 불을 지르고 이렇게 주민들이 호응을 하고 이러는데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공유액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스토리텔링을 했어요. 거짓말 스토리텔링이 계속 나갑니다. 자 봅시다. 김일성은 1938년 9년 겨울에 일본군의 반격을 받아가지고요. 보천보 습격 사건 이후에 압록강 계곡을 따라 전살적인 고난의 행군을 지도해 군대를 구출했다. 그는 잠시도 쉬지 않았고 늘 부하들을 염려했으며 병사들은 그의 뛰어난 형도하에 모든 전투에 승리했다. 그러면서 이게 아마도 전설적인 고난의 행군을 백두산을 중심으로 했다는 루트 같아요. 루트 그림. 근데 이거 자체가 전체가 거짓말이라는 거죠. 사실은 김일성은 만주에서 활동하다가 소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백두산 지역을 헤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오케이. 뭐 이거 뭐 나중에도 얘기 나오겠죠. 1942년에 아내이자 어린 시절부터 혁명투사였던 첫 번째 부인 김정숙이 아들을 낳았고 그들 부부는 그를 정일이라 이름 지었다. 사실 이것도 거짓말인데요. 정일이라는 것도 작은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면은 어, 김정일이 태어난 곳은 백두산이 아니고 소련 하바롭스크거든요. 소련으로 도망가가지고 그리고 어렸을 때 이름도 정일이 아니에요. 유라라고 그러더라고요. 유라. 소련, 러시아식으로. 나중에 이제 정일이라 고친 거고, 김정일한테조차도 거짓말을 했대요. 너는 백두산에 태어났다고 아들 자체를 쇠뇌시킨 거예요. 실제로 태어난 곳은 하바롭스크인데, 뭐, 이거 작은 거짓말이에요. 넘어갑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자, 이제 이거, 신화된 이야기의 계속이에요. 1945년 8월 9일, 김일성은 군대를 이끌고 적의 국경지역 요새에 대한 최후의 합동 경력을 지휘했으며 동시에 비밀 전투 부대들에게 반도 전역에서 분기할 것을 명령했다. 이건 거대한 거짓말이죠. 실제로 기록에 보면은 소련 군대에서 김일성 부대는 훈련만 했고 공격을 작전을 시작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마치 김일성이 스스로 공격을 지휘했고, 그리고 반도 전역의 그 인민들에게 일본군을 공격하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8월 9일 날 김일성이 지시를 해서 반도 전역에서 일본군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일본군은 6일 동안 버티다가 8월 15일 날 무릎을 ቁ렀다. 거대한 거짓말이죠. 사실 일본이 패망한 거는 미국한테 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한국 독립의 비극은 한국 사람이 싸워서 이 점령 식민 본국을 식민 모국을 쫓아낸 게 아니에요. 일본군이 미국하고 싸우다가 나가 떨어져서 얼떨결에 독립을 했기 때문에 그 해방 공간에서 이렇게 혼란이 벌어지고 민족 분단이 벌어지고 그런 거지. 아니 이런 식으로 김일성이 공격을 해서 일본으로 쫓아냈으면은 베트남처럼 될 수 있죠. 베트남군은 미군한테 이겨서 승전국이 돼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잖아요. 왜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왜 분단이 돼요? 베트공 그러니까 예전에 월맹은 미군한테 이겨서 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냥 뭐 거대한 거짓말이에요. 자, 이제 거짓말을 이렇게 합니다. 승리한 군대가 남쪽으로 내려오자 백두산 쪽에서 인민들은 울면서 집에서 달려나와 김일성을 맞이했다. 마침내 평양에 도착한 김일성은 그곳에 자신의 정부를 세움으로써 나라의 수도로서 그 도시가 누렸던 고대의 지위를 회복했다.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이 고대주의가 뭐냐면 사실은 저희는 평양을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평양은 사실 대단한 도시예요. 왜냐, 옛날에 낙랑군 이때부터, 한사군 이때부터 역사적으로 제일 오래된 도시 맞아요. 그래서 고구려도 평양에 도읍을 천도한 적이 있었고, 이제 이시조선이 되면서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서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제일 나이가 많은 도시는 평양이에요. 근데 이조 시대가 600년 지속되면서 서울이 수도로서 막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평양 김일성 정권은 그게 싫은 거예요. 사실은 서울이라는 말도 그렇고, 사실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때 세종시로 천도하려고 했을 때 그 헌법재판소에서 관습법적으로 서울이 수도다 그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렸지만요. 현대 조선인 일제 식민 시대에도 수도가 경성이었잖아요. 일본 발음으로 케이조. 경성이 수도였기 때문에 그리고 경성을 중심으로 모든 도로가 짜여졌잖아요. 도로, 철도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뇌리 속에
습관 속에 뭐 헌재 결정은 잘못된 것이지만 서울이 경성이 중심이다라는 거는 확립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서울을 차지하지 못하고 북한은 평양을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드는 거예요. 평양의 특징이 뭐냐? 가장 오래된 도시다. 역사적으로. 서울보다도 앞서서 수도가 됐었다. 고구려 시대 벌써. 뭐 그거를 이렇게 이제 스토리텔링 하는 거죠.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자,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 마이어스는 이런 지적을 해요. 이게 이제 그 방금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방금 앞에서 8월 9일 날 전면 공격할 것에 일본군을 비밀 전투 부대한테 전면 공격을 명령했고 6일 동안 딜이 공격을 해서 일본이 무릎을 꿇었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역사하고 전혀 다른 거짓말을 하는데 이제 이 다음 그림은 뭐냐면은 그때 전군을 지휘하는 김일성 장군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에요. 이렇게 백마를 타시고. 근데 마이어스는 이렇게 해석하죠. 이 백마를 탄 그림이 어디서 나온 거냐? 여기서 나온 거라 이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라. 자, 보세요. 일본에서도 이 신적인 지위를 강조하고자 히로히토는 백마를 타고 나타나잖아요. 일반 군 장성들은 이렇게 보통 말을 타고 나오지만 이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왜냐? 개인 숭배를 한다는 건 거의 신적인 존재로 받들어 모시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를 받들어 모시려니까 좋은 선례가 있잖아요. 좋은 선례. 인간인데 신으로 모시게 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일본은 정신적 통일을 하더라. 그리고 그 정신적 통일을 하는 방법을 조선인들은 일제시대 때 겪었거든요. 실제로 이 천황숭배를 배웠잖아요. 공성묘배를 하고 도쿄에 있는 공성을 향해서 뭐 매일 몇 시가 되면은 절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너무 조선 사람들이 잘하는 거예요. 이런 천황의 상징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그걸 그대로 대입시켰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에 후지산이 있다. 신성한 산을 일본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것을 통일의 국론 통일의 구심점이 되네. 후지산이. 그리고 우리는 백두산. 또 천황이라는 존재가 일본 국론의 중심이 되네. 그리고 우리는 김일성. 우리도 백마 탔어. 이렇게 전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북한 사람들의 정신 상태는 일제시대 때 조선 사람들의 정신 상태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마이어스는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잘 보여주는 게 북한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 또는 일제시대 때 황국 신민이 된 황국 신민이라는 것은 황제의 나라의 천황의 나라의 신민 신하가 된 백성 이런 뜻이에요. 황국 신민의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돼서 지금까지 왔다. 남한하고 다른 거죠. 남한은 비록 일제시대 때는 그 황국 신민 사상에 물든 사람이 많았었지만 그 민주화가 되면서 이제 뭐 깨잖아요. 4.19 혁명도 하고 뭐 광주 사태도 겪고 그러면서 완전히 깨거든요. 민주화가 되면서. 북한 사람들은 그런 걸 겪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4.19, 5.18 이런 걸 겪은 적이 없어요. 촛불혁명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정신 상태가 쭉 이어져 온다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일성 신화 스토리텔링의 계속이에요. 그러나 원통하게도 미 제국주의자들이 이미 반도의 남쪽을 침략하여 이승만을 새로운 식민지의 대통령으로 내세웠다. 요거 중대한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8월 9일 날 전면 공격 명령을 내려서 6일 만에 꺾었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군을. 근데 왜 또 반도 전역에서 꺾었다고 그러면서 나쁜 원수의 미국 놈들이 미 제국주의자들이 남쪽을 터들어와서 점령을 해버렸다. 그래서 이 괴뢰에 이승만 대통령을 세웠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1950년 6월 25일
조선의 사회주의를 영원히 괴멸시키기로 작정한 미제국주의 세력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 거대한 거짓말이죠. 이거 뭐 논란이 많았어요. 남침이냐 북침이냐 논란이 많았는데 뭐 여러 가지 기록을 보면 다 정리 끝났어요. 김일성은 남침을 하게 해달라고 소련에 찾아가고 스탈린이 고심고심하다가 그거를 저 모택동한테 밀어버려요. 당신이 결정하라고. 어? 당신이 도와주면 그러니까 스탈린은 싹 빠져요. 왜냐면 미국이 무서워서. 미국이 그 원자폭탄 터뜨리고 그랬잖아요. 일본에다.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 야근 스탈린은 싹 빠지고 모택동한테 그걸 넘겨요. 근데 모택동은 여러 가지 그 고민 끝에 그 당시에 그 저 중공의 모든 간부들과 모든 그 군 핵심부가 반대했대요.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왜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1948년에 중화 그 중공이 생겨요. 1948년에 장개석 국민당을 쫓아내고 나라 세운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그동안 너무나 헐벗고 힘들었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힘든데 2년 만에 또 쳐들어간다?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가게 놔둔다? 근데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가게 놔두면 그러면 결국은 중국이 그 뒷받침을 해줘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모택동은 결정을 하죠. 이 뭐 한국전쟁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건 나중에 이제 한국전쟁 정리할 때 한번 또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김일성은 스탈린한테 쫓아가서 전쟁하게 해달라고 싹싹 빌었고, 또 그거를 스탈린이 그래, 마치 그 깡패 두목이, 저 둘째하고 상의해 하고 하듯이 미루죠. 모택동한테. 모택동이 결정을 하면서 한국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남침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스탈린은 잘 됐다. 모택동이 나가. 너 한번 모택동 고생 한번 해봐라. 가서. 스탈린은 두 가지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모택동이라는 그 중공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생겼기 때문에 중공을 약화시키는 그 방법의 하나로서도 생각했다는 거예요. 너 거기 북한이 남침하는데 도와주면 아마도 너 미국한테 혼날 거야. 미국한테 혼나면 소련이란 종주국의 위치가 더욱 단단해진다는 생각까지 했대요. 그런 증거들이 있다고 여러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게 모든 게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에서는 이렇게 아직도 선전이 되는 거죠. 김일성 장군이 모든 거를 김일성 수령님이 모든 거를 그 일본 군들이 이기고 했는데 미국이 몰래 쳐들어와서 이승만 대통령 만들고 그리고 6월 25일 날 북침까지 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짓말이죠. 그래서 하지만 김일성의 영도 아래 조선인민군은 1년의 맹렬한 반격을 퍼부어 그들을 본래 있던 곳으로 쫓아내고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그 동영상 보여드릴 텐데요. 뭐 다 아는 내용이에요. 한국전쟁, 6.25 전쟁 때 북한군이 어떻게 내려오고 어떻게 다시 밀려 올라갔다가 중공군이 참전하면서 다시 미군이 밀리고 그리고 미군이 다시 밀고 올라가서 현재 휴전선에서 멈추는지 하는 게 나중에 뭐 다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다 하는 건데 본래 있던 곳으로 쫓아낸 게 아니잖아요. 그 미국이 들어왔다가 다시 휴전선으로 본래 자리를 간 게 아니고 가만히 있는 남한을 북한이 쳐들어왔다가 자기들이 다시 밀린 거예요. 이건 거짓말. 요거는 이제 그 6.25 전쟁 전사를 보면 뭐 드러나는 거짓말이고 그래서 마침내 1953년 7월 27일 굴욕적인 항복선언서에 서명하게 했다. 이것이 대단한 거짓말이죠. 7월 27일이 휴전일이잖아요. 휴전일인데, 그러니까 저희는 다 휴전일로 알고 있어요. 7월 27일을. 1950년 6월 25일 날 일어난 한국전쟁이 3년여 만인 53년 7월 27일에
휴전 협정을 맺으면서 끝났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를 북한에서는 7월 27일 날 미군이 항복했다. 이렇게 선전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거대한 거짓말이에요. 거대한 거짓말. 뭐, 다 자료가 있는데도 이게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자료가 있어도 소용이 없거든요. 북한에는 팩트 체킹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북한의 전쟁 기념관 이러는데 이렇게 북한이 완전히 인민군한테 당해가지고 이게 머리를 숙이고 제발 휴전하게 해주세요 해서 휴전을 한 것처럼 그렇게 이 전쟁 여신관도 전쟁 기념관도 꾸며놓고 교육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거짓 정보를 줬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미국하고 전쟁할 수 있다는 그런 허황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김일성 신화의 계속입니다. 그 후 김일성은 새벽 3시의 기상에 밤낮을 안 가리고 일하며 조국을 자주독립국가의 빛나는 모델로 재건했다. 이게 이제 한국전쟁 이후의 얘기죠. 외국인들이 모든 분야에서 눈부시게 발전하는 공화국을 본받으려 하면서 세계 전역에서 주체사상 연구단체가 생겨났다. 이건 거짓말이죠. 당연히. 주체사상 좋아하는 서양 사람들이 있대요. 그 주체사상이 얼마나 허황된 건지 또 얘기 나옵니다. 김일성은 그 많은 경매에 시달리면서도 공장과 농장을 방문해 그곳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어버이의 심정으로 노동자들이 복지에 신경 쓰며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그러나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 이런 헌신은 그의 건강을 상하게 했으며 그는 결국 1994년 7월 8일에 세상을 떠났다. 너무나 노고를 많이 해서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전 인민은 전에 없던 비통한 슬픔에 휩싸였다. 그래도 그들은 김정일의 아버지의 유산을 계속 이어가려는 확신으로 큰 위로를 받았다 하면서 이렇게 백두혈통이 이어진다라는 그 신화 스토리텔링을 끝내는 거죠. 김정일 사망으로. 그래서 뭐 이 김일성에 대한 신화는 사실은 얌전한 편이에요. 얌전한 편이에요. 김정일의 신화에 대하면은 김정일 신화는 너무 기가 막힌 게 김정일은 국민을 수십만 명, 뭐 많게는 100만에서 200만까지도 간다 그러는데 국민의 최소한 뭐 엄청난 숫자, 수십만 명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를 굶어 죽였는데도 굶어 죽인 그 행위가 박수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선전전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 김일성에 대한 거짓말은 얌전한 편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김일성은 실제로 뭐 독립운동 했던 사람이고 너무 이 과대포장해서 그렇지 보천보 전투는 팩트예요. 보천보 전투는 팩트예요. 팩트. 이걸 너무 이렇게 과장해서 그런 거지. 이 보천보 공격 자체가 거짓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김일성에 대한 스토리텔링은 오히려 쉬운 편이에요. 팩트가 있으니까. 근데 김정일에 대한 그 스토리텔링은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 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합니다. 아, 거짓말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래서 오늘은 하여튼 그 마이스 책에 나오는 김일성의 스토리텔링 쭉 얘기해 봤어요. 쭉 얘기해 봤어요. 예? 예, 이제 이 마이스는 김일성의 신화된 전기, 북한에서 통용되는 그거를 쭉 정리해 줬어요. 김일성의 신화를 북한인들이 들어온 그 버전으로 들어보자.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해가 가능하다 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스토리텔링을 쭉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거에 대한 거짓말, 거짓말 1부터 10까지를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어요. 거짓말 1이 이거잖아요. 주체사상. 주체사상을 18살 했다는 게 얼마나 심한 거짓말인지 이런 것 등등을 한번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순서에 또 뵙기로 하고요.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